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수연이와 동연이의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이 된단다. 둘은 부부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했지. 모두가 잠든 새벽, 갑자기 동연이의 전화가 계속 울렸어. 동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사색이 되었단다. 그리고는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어.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창문이 깨질 듯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단다. 혼자 남은 수연이는 갑자기 나가버린 동연이를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어. 그때 갑자기 수연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난 거야. 수연아, 수연아, 일어나버려. 누구세요?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연아, 동연이가 다시 돌아올 거란다. 동연이가 갑자기 내 몸을 원하거든. 둘이 같이 사랑을 나눴다는 내용의 문서를 써달라고 해. 내 말 꼭 명심해야 한다. 문서라뇨? 무슨 얘기예요, 아버님? 아버님! 수연이는 놀라 잠에서 깼단다. 너무나 생생한 꿈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동연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 현관문 소리는 다행히도 동연이었단다. 그런데 동연이가 갑자기 수연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 수연이는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한 얘기가 떠올라 동연이가 원하는 대로 했단다. 그렇게 둘은 사랑을 나누었고 수연이는 동연이에게 펜과 종이를 주었어. 오늘 밤 일을 확실하게 종이에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게지. 동연이는 수연이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이상했지만 날짜와 함께 원하는 대로 써주었단다. 동연이는 갑자기 나간다운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어. 회장님이셨던 동연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야. 동연이는 아버지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며 경찰과 사건을 조사하고 아버지를 모실 선산에 다녀오려면 며칠은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어. 동연이는 그렇게 떠났고 동연이 연락만 기다리던 수연이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 글쎄, 동연이가 급사를 했다는 거야. 수연이는 동연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 경찰은 둘 다 잠이 든 채 숨이 멎었고 타살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 열흘 사이에 기업 회장과 외동아들의 의문스러운 죽음, 뉴스와 각종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각종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지. 와이프가 죽였대. 와이프랑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 같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재산을 노린 거지 뭐. 혼자 남겨진 수연이는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갈 수밖에는 없었단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수연이는 동연이의 아이를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 수연이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꿈속까지 찾아와 아이를 지켜주셨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지. 만삭이 다가온 수연이는 동연이의 새어머니를 찾아갔어. 그리고는 신혼 첫날 밤 동연이가 써줬던 문서를 새어머니께 보여드렸단다. 새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 동연이의 글씨가 맞다는 걸 확인한 새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수연이의 손을 꼭 잡더니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임신 소식을 절대로 소문내지 말고 다시 고향집에 내려가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였어. 수연이는 새어머니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유복이를 동연이의 아들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단다.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수연이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단다. 그 남자는 동연이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던 시아버지의 먼 친척 정영철이었어. 친척은 새어머니가
동현이 아버지 회사를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받고 집 문서, 땅 문서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단다. 수연이는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틀리는 적이 없을까?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만삭이었던 수연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렇게 유복이가 태어났고 수연이의 삶의 목표는 오직 유복이뿐이었지.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 수연아. 유복이를 겨우 재우고 잠이 든 수연이는 자신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남자 목소리에 놀라 잠을 깼어. 수연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단다. 시아버지가 자신과 유복이를 구해주기 위해 꿈속에 찾아오셨구나 깨달은 거지. 수연이는 혹시나 싶어 창밖을 내다봤단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계속 깜빡깜빡하고 있었어. 저 발걸음 소리와 함께 수연이의 집 앞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수상한 어떤 사람. 수연이는 황급히 자고 있는 유복이를 침대 밑에 숨기고 급하게 북에서 식칼을 찾아들었어. 비밀을 번으로 목소리와 함께 발걸음은 집 안까지 들어왔단다. 수연이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식칼을 더 꼭 잡았지. 수연이는 유복이가 숨어있는 방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어. 수연이의 집에 닥친 수상한 사람은 정영철이었어. 수연이가 휘두른 칼에 정영철은 눈이 찔려 쓰러지고 말았단다.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경찰은 바로 정영철을 구속했지. 시아버지와 동현이 그리고 동현이의 핏줄인 유복이를 살해해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고 했던 정영철의 무시무시한 계획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꿈속에 나타난 시아버지 덕분에 아들 유복이를 지킬 수 있었던 수연이의 이야기.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병에 걸린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아내의 얘기란다. 때는 1995년 강원도 화천, 캄캄한 여름밤이었단다. 인적이 드문 산중 비탈길에 위치한 낡은 집 앞에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 점점 크게 울리는 목탁 소리. 경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스님에게 간식거리를 챙겨드렸어. 하지만 스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오라며 호통친 거야. 결국 경서는 국과 반찬을 꺼내 스님에게 대접을 했지. 식사를 마친 스님은 한 끼 잘 얻어먹었다며 대뜸 남편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스님? 정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경서하고 경서의 남편 준성이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예비 판사 검사 커플이었어요. 연수 시절 준성이가 자원봉사로 해외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감염이 돼버린 거지. 몇 년 후 준성이의 피부와 근육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지기 시작했단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사 말에 둘만이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남편 준성이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알려준다는 스님 말에 경서는 그냥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는 없었지. 스님은 경서 앞에 도끼 한 자루를 던지며 보름달이 뜨는 밤 도끼를 들고 수리봉 정상으로 올라가 죽은 시체의 다리 한쪽을 잘라 푹 고아 먹이라고 하는 거야. 시신의 다리를 자르라고요. 스님,
정말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스님은 돌아오는 길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떠나갔어.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단다. 경서는 스님이 준 도끼를 들고 수리봉 정상으로 올라갔어. 사실 수리봉 정상에 대해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단다. 그곳은 이름도 죽음의 원인도 모르는 시체들이 묻혀있는 저주의 산이라고. 그리고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 역시 의민의 죽음으로 결국은 그곳에 묻히게 된다는 거였지. 경서는 어둠만이 자욱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남편 준성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 그렇게 1시간쯤 올랐을까? 시체 썩는 냄새가 경서의 코끝을 찔렀어.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말이야. 수리봉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것을 직감한 경서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시체 더미를 더듬기 시작했어. 그때 경서의 손에 느껴지는 느낌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다리와 비슷한 걸 보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 같았어. 경서는 이를 악물고 도끼로 시체의 다리를 내리쳤어. 잘린 시체의 다리에서 피가 터져 경서의 온몸을 뒤덮은 그때 하늘의 화가는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 경서는 잘라낸 시체 다리를 품 안에 꽉 안았단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되살아난 시체의 뾰족한 손은 경서의 머리채를 꽉 잡았어. 이건 놔! 제발! 이건 놔! 경서는 시체를 뿌리치고 싶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말에 꾹 참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쌓여있던 시체들의 다리 걸려 넘어지고 비탈길에 굴러도 또다시 일어나 죽으림을 다해 달렸단다. 쫓아오는 시체의 비명소리는 경서의 비수를 꽂는 것 같았지. 그럴수록 시체 다리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고 달렸어. 돌아온 걸까? 집에 도착한 경서의 정신은 점점 더 혼미해졌단다. 온몸에 뒤덮인 시체의 피와 썩은 냄새. 하지만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지.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잘린 시체 다리를 넣으려는 순간 내 다리! 이년아! 한쪽 다리가 잘린 채 검중검중 달려온 시체가 어느새 경서의 눈앞까지 다가와 목을 조르려 하고 있었다. 시체가 경서의 목을 조르기 전에 다행히 가마솥에 시체의 다리를 넣었단다. 날이 밝자 가마솥 앞에 기절을 해 있던 경서는 정신을 차렸지. 경서는 얼른 한 대접 그릇에 담아가지고 자고 있는 준성이를 깨워서 마시게 했단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준성이의 문드러졌던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체의 행방이 궁금해진 경서는 앞마당을 나가보았는데 글쎄 그곳엔 다리 하나가 잘려나간 작은 산삼이 떨어져 있는 거야. 간밤에 경서를 쫓아왔던 시체는 바로 동자삼의 정령이었던 것이란다. 어때? 너희도 동삼 한번 만나볼 테냐?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던 월드컵이 끝나갈 무렵의 얘기란다. 온 나라가 축구로 들썩일 때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지. 그건 바로 연쇄 부녀자 실종 사건. 2달 사이 부녀자가 무려 5명이나 실종된 끔찍한 사건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온 형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사내였지. 그날도 친구 2명과 함께 당시 한창 유행하던 캠핑을 가보기로 결심을 하고 텐트와 짐을 챙겨 떠났지. 인적 드문 산속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낸 형수는 깊은 밤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거야. 난데없는 바람에 무슨 일인가 싶어 텐트 문을 살짝 열어보려는데 바로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조금씩 텐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스슥 스슥 스슥. 커다란 뭔가가 땅을 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텐트 바로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 친구들을 깨워봤지만 도통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 잘못 본 걸까? 꿈인가? 형수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억지로 잠을 청했단다.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날이 밝아왔고 형수는 텐트를 정리하고 산을 내려왔지. 그렇게 얼마나 산길을 걸었을까? 떨어져 있는 구두 한 짝이 눈에 보였어. 산속에 왜 구두가 있지? 형수는 구두가 눈에 밟혔지만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단다. 집으로 가려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6번째 부녀자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지. 실종자의 이름은 혜윤. 뉴스를 보던 형수는 TV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사진 속 혜윤이 신고 있던 신발이 바로 산에서 봤던 것과 같은 구두처럼 보였거든. 그때 형수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 자기만 봤던 그 그림자가 실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닐까. 형수는 친구들을 설득했어. 다시 한 번만 구두가 있던 자리에 가보자고 말이야. 그렇게 혜윤이의 구두가 있던 곳에 도착한 형수와 친구들. 3사람은 혜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그날은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단다. 이내 해가 지고 3사람은 일단 텐트를 치고 쉬기로 했어요. 자정즈음이 됐을까? 어디선가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 다리를 다친 매 한 마리가 거대한 뱀에게 공격당하는 걸 발견했어요. 형수는 옆에 있던 돌덩이를 들어 뱀을 향해 던졌어. 뱀은 순간 형수를 돌아보았지. 형수 키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뱀이었어. 뱀의 모습에 당황한 형수는 불이 붙은 장작을 있는 힘껏 휘둘렀고 뱀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단다. 매는 고맙다는 듯 주위를 2번 돌고는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다음 날 날이 밝고 나서야 친구들이 나타났고 친구들은 범인의 흔적을 발견한 것 같다며 형수를 어디론가 이끌고 갔어.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처럼 보이는 곳이었는데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곳이었지.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뭔가 썩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형수는 앞장서서 들어갔어요. 사방을 둘러보던 형수는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형수의 등을 밀어버리고 밖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궈버렸어. 형수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친구들은 낄낄거릴 뿐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지. 서서히 엄습하는 두려움에 형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집 안쪽에 있는 방문 너머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형수는 살금살금 다가가 방문을 열었어. 사방에 시체가 가득한 방 안에서 뭔가를 마시고 있는 남자 무당과 다리가 묶여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 형수는 2사람을 몰래 지켜보다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단다. 뉴스에서 봤던
혜윤이 거기에 있었거든. 혜윤도 형수를 발견하고 도와달라는 듯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혜윤의 간절한 눈빛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형수가 다른 시신에 꽂혀있던 칼을 빼들었을 때 잠깐, 어디선가 섬스런 피와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혜윤이 말릴 틈도 없이 무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고 형수를 향해 달려들었어. 이렇게 여기서 죽게 되는 건가 하고 눈을 찔끔히 감았을 때 도망가요! 어서! 혜윤이 기지를 발휘해 무당을 향해 옆에 있던 병을 던졌고 사람 피와 시체 기름을 뒤집어 쓴 무당은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어. 형수는 바들바들 떨며 혜윤을 데리고 지하 계단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였고 동시에 무당이 정신을 차린 듯 계단을 오르고 있는 발소리가 들려왔어. 형수는 칼을 고쳐쥐고 무당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았지. 형수의 칼에 눈을 찔린 무당이 소리를 쳤어요. 저놈들을 당장 잡아! 형수와 혜윤은 그 틈을 타 나왔지만 마당에는 친구들이 그들을 막고 서 있었어요. 도망가려는 형수와 혜윤, 그들을 막으려는 친구들. 저벅 무당이 피투성이가 된 눈을 감싸쥐고 형수와 혜윤을 향해 다가서는 그때 형수가 구해준 매가 날아와 무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무당의 반대쪽 눈을 쪼고는 힘없이 늘어지고 형수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닫고 있는 힘껏 무당을 찔렀어. 바닥에 쓰러진 건 지난밤 보았던 거대한 뱀이었지. 그가 바로 무당의 정체였던 거야. 형수는 캠핑을 위해 가져왔던 라이터 불을 켜서 뱀을 향해 던졌단다. 마치 사람이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뱀의 시체는 활활 타올랐고 동시에 형수와 혜윤을 붙잡던 친구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형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깨어난 친구들은 무당에게 홀려 형수를 유인했지만 그가 죽자 그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게지. 산 사람을 유인해 제물로 바치며 사람의 피와 기름을 마시던 무당, 그리고 그런 무당에게 잡혀있던 여자를 구한 남자와 그에게 은혜를 갚은 매의 이야기.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죽어서까지 사랑을 놓지 못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란다. 분명 처음엔 아름다웠을 사랑을 끝내 놓지 못해 모두를 비극에 빠뜨린 여인과 그 여인 때문에 일어난 끔찍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 이 할미가 너희에게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마. 어느 늦은 밤 한 여인이 인적 드문 길을 걷고 있었지. 그 여인의 이름은 김정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국회의원의 집 가정부였어요. 그날은 사모님의 부탁으로 잠시 외출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강한 바람과 함께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단다. 정숙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뒤를 돌아다 봤지만 주변에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정숙은 불안한 듯 자신의 어깨를 꼭 감싸하는 채 발걸음을 재촉했지. 점점 거세지는 바람,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눈을 꼭 감고 거의 뛰듯이 걷는 정숙의 지적까지 다가온 발소리가 우뚝 멈춘 순간 아주 날카로운 바람이 자신의 몸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숙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그날 밤 고열로 알아놓은 정숙이 정신을 차린 건 사흘 뒤였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녀의 상태가 이상해졌지. 오늘 밤 뉴스는 꼭 보셔야겠어요, 사모님.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랍니다. 그리고 정숙의 말처럼 의원과 대립하던 다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는 뉴스가 나왔단다. 의원과 그의 가족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숙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미리 알았을까 의문스럽기도 했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오싹한 정숙의 모습에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수군댔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정숙을 내쫓기에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어 의원의 부인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의원의 집이 발칵 뒤집혔어. 의원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서류가 없어진 거야.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 집안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집안을 이잡듯 뒤졌지. 의원 부인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숙에게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느냐고 물었고,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누군가를 가리켰어. 바로 의원의 운전기사였지. 범인으로 지목당한 운전기사는 모함이라며 버럭 화를 내더니 정숙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단다. 운전기사가 위협적으로 그녀를 해하려는 순간 정숙이 매섭게 노려보는가 싶더니 벼랑간 운전기사가 온몸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안 그래도 정숙을 내심 두려워하던 다른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실제로 보게 되자 그녀를 내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단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의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 의원은 그녀를 불러서 얘기했단다. 어떤 일로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지요. 의원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 이은이라고요. 이게 무슨... 정숙의 몸에 들어간 호는 의원이 젊었을 적 사랑했던 이은이었단다. 하지만 윤희의 집은 가난했기에 의원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지. 그 대신 부잣집 딸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승승장구했고, 아주 나중에야 윤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숙의 몸에 들어가 자신을 찾아오리라고는 의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야. 저는 죽어서도 의원님을 위해 이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를 쫓아내시고 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요. 제가 의원님의 곁에 있을 수 없다면 아무도 의원 내 곁에 있을 수 없게 만들겠어요. 정숙의 몸에 들어간 윤희는 칼을 들고 의원의 부인을 향해 달려들었지. 안 돼! 바로 그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의원이었어. 부인을 찌르면 네가 대신 칼을 맞을 줄 알고 있었거든. 너는 죽어서도 내 곁에 있어야 하니까 내 혼이라도 내가 가져가야겠어. 가난을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던 남자와 죽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손에 넣으려고 집착했던 여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었니? 너는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을 거라고? 과연 그럴까? 어쩐지 네 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니?